뭐 위기상담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되는데, 위기상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아니 그 상담해주는 것을 위기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 어떤 상담해주는 그런 것을 위기상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위기상담이라는 얘기가 잘 없었어요. 뭐 그냥 상담을 해준다. 또 상담이라는 것도 별로 어떤 의미가 없었는데, 이 위기상담에 대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바로 위기상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냥 상담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냥 상담에 대해서 개론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기회가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상담의 이론이라고 우리가 뭐 오늘 그런데, 상담의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뭐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상담이란 뭐냐? 상담이라는 것은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서로 상자에다가 대화한다라는 어떤 담자입니다. 그래서 카운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내담자라고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과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와 서로 말로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담은 뭐냐면은 들어주는 거, 서로 말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왔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 다음 자기의 속 마음을 털어놓는 거, 이런 것을 보통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럴 때에 상담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 또 저것은 저렇게 쓰면 좋겠다 하면서 조언도 해주고, 또한 충고도 해주고, 또한 정보도 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그거 복잡한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상담가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 거죠. 혹시 LA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나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은 내가 LA를 가려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에게 상담을 해줘야죠. 그럴 때에 LA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 LA를 간다고 하면은 보편적인 사람은 그냥 프리웨이를 5번 타고 그 다음에는 노스로 계속 가다 보면은 한 32마일 정도 되면 LA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5번 노스 타고 32마일 가면은 LA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5번 길이 막혔어. 그러면은 22번 타고 405번 타고 다시 605번 타고 가서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LA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느낀 것을 마치 그것이 정답인 양 상담을 해주고 또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 얘기지만은 어떤 학생이 상담을 받으러 갔대요. 선생님, 저는요 뭐 공부는 잘하는데 부모님들은 법대를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의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우리가 진학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학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다가 그래? 의대를 가려고 하면은 네 실력 가지고 좀 어려울 거야.
의대 들어가려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네 성적 가지고는 안 되니까 치과대학을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학생이 있다가 선생님 저는 치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치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럼 치과대학에 갈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있다가 야 치과대학은 벤치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로 평생 먹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제 그것이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치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라든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진학 상담을 했다 보면은 뭐예요 그게? 정확한 상담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내담자 중심의 상담, 그 다음에는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5번 타고 노스 타고 32마일을 간다고 가서 거기에 LA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내 경험상 내 지식상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해줬어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5번 길이 막힐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나서 길을 통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상담자가 전혀 지식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 여기 22번으로 가서 405번 타고 605번으로 가서 5번 타고 가는 방법을 상담자가 전혀 몰랐다 보면은 결국에는 상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내담자가 왔어요. LA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자가 있다가 야 그거 5번 타고 아니면은 그 노스로 해가지고 32마일 가면은 LA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길이 막혀서 잘 안 된다는데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 여기 22번 타고 405번 타고 가서 또 605번이나 710번 타고 가서 LA로 가면 돼 라고 거기 방법까지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담자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차가 없는 자전거만 있어. 그럼 자전거만 있는 사람이 후리웨이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 자전거도 없어. 버스 타고 가야 돼. 아니면 기차 타고 가야 돼.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적인 그런 확고한 근거가 있다고 해도 내담자가 그걸 뒤따라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담자가 차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5번 프리웨이 타고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자전거가 있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노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상담가가 돼야 되고 또한 그 반면에 나도 내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게 알 수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담자인 동시에 상담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르는 것은 질문해야 되고 또 아는 것은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자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내담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 상담이라는데요. 이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심리치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얘기를 하는데, 이 내담자가 얘기를 할 때에 말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상담자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상담자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겠어요? 그냥 주무세요. 아니면은 그냥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00까지 세세요.
아니면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하면서 점점 그 숫자를 세면은 어느새 잠을 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했어도 그 잠을 못 자는 이유나 그 사람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돼. 왜 못 자느냐? 단순하게 잠을 못 잤는지, 아니면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저녁에 잠이 안 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날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든지, 아니면 다른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이 뭘 추구해야 되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심리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상담의 그런 추구가 있는데, 상담가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적인 상담자는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 설명을 해주고, 또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쓰던 노트북이 아니라서. 이게 가끔 이러더라고. 그래요? 제가 쓰던 게 아니라서 그런지. 이 상담가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6년 전부터 당뇨를 알았어요.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제 당뇨병 환자인데, 제가 어느 날 병원을 가봤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료 상담이라고 해요.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당뇨병을 언제 알았습니까? 5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쭉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듣더니, 그 다음부터는 30분간 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뇨는 제1당뇨가 있고 2당뇨가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것은 1당뇨고 2당뇨고, 그 다음에는 공복 혈당이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5년 동안 당뇨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겠어요? 모르고 있겠어요? 제가 전문가 아니겠어요? 저는 당뇨에 대해서 별의별 책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다 경청을 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 전문가, 그 의사가 기본적으로 얘기해주고 책에서 설명해주는 그 기본적인 것은, 나는 그것은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완벽하게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분간 당뇨가 어떻고요, 이것은 어떻고요, 뭐 혈이 뭐 당뇨를 체크하면은 뭐 120 이상 되면 당뇨고, 요 뭐 얘기를 하는데 막 지겨워 죽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담 받으러 간 사람이 돈 주고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의료 상담. 그러니까 진료비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 30분을 듣는데 너무 지겨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이 의사가 저 정도 가지고 그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나는 돈 주고 의료 상담을 하는데 내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상담가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다도 더 깊이 있는 지식,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내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보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의사라고 하는 명분 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면 나는 벌써 그보다도 더 깊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담자가 와가지고 상담을 한다. 근데 상담을 해주는데 뭐 엉뚱한 얘기나 해주고, 그 다음에는 보편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러 가가지고 야 대단하다 나 이렇게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효과를 받았다 아니면은 참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담가는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을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진학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야 어느 대학 가면 좋아? 어느 대학 가면 참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그 모르는 경험을 그 사람한테 그 다른 내담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충고를 해준다? 그것은 어떤 면을 볼 때는 어불성설한 그런 얘기예요. 뭔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상담가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이론적으로도 완벽해야 되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경험도 풍부해지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상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상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업무에 따라서 의료 상담,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와 상담을 하잖아요. 그걸 의료 상담이라고 그래요. 또 직업을 찾기 위해서 직업 그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직업 상담을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률 상담을 하지 않겠어요? 그 법률 상담을 하는 거고. 또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진학 상담, 또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스님들 찾아가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하는 거.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대상도 있어요. 대상도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요. 1대1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집단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경우는 서로 세미나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어떤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경우를 아동 상담이라고 하고 노인을 상담해 주는 것을 노인 상담, 가정 상담, 청소년 상담, 취업 상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상담의 이론에 따라서 행동 중심의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동 중심과 그 다음에는 인지 중심의 어떤 상담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행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인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배를 피웠을 때에 해가 되는 것,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줘요. 너도 담배를 피면은 폐가 나빠질 것이다. 너는 혈압이 높아질 것이다. 너는 담배를 피면은 뭐가 나빠지고 이가 다 어떻게 상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담배를 피면 이렇게 나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끊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금연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는 행동적인 그 행동 중심의 치료는 뭐냐면은 담배를 피면은 무조건 옛날 군대식으로 때린다든가 그 다음에는 못 피게 강압적으로 막는다든가 그 다음에는 토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토큰법이라는 건 토큰 알잖아요. 토큰이라는 것은 잘했을 때에 무슨 선물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달란트라고 뭘 붙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 잘했으면 선물 뭘 하나 주면서 그 다음에는 칭찬을 해주는 그런 어떤 토큰법. 그 다음에는 그걸 반대하는 토큰법은 뭐냐면은 10가지 토큰이라는 건 무슨 뭘 대신하는 건데 대신하는 걸 줬다가 너 욕했다? 그리고 하나 뺏어. 그러면 그런 어떤 방법. 그래서 치료하는 법이 있는데 이런 행동적인 요법이죠. 이런 어떤 요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담배를 끊게 만드는 방법이죠. 고등학교 때 보면은 담배 피면은 선생님이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학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벌을 세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무섭다. 나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담배를 안 끊는, 금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 중심의 그러한 어떤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상담 방법에 따른 그런 종류는요. 대면 상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화를 상담하는 거, 그 다음 이메일 상담하는 거. 요새는 게시판 뭐 여러 가지 게시판에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가 그 다음 밑에다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채팅을 통해서 1대1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나를 어떻게 도와달라, 이런 어떤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죠. 근데 상담의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상자,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로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그게 상담인데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가 돼야 돼요.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믿어야죠. 여러분 지나가는 뭐 홈리스라고 표현해서 내가 죄송하지만은 홈리스한테 여기 그 길 옆에 있는 홈리스한테 여기 노스룸 백화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여기서 뭐 직진해가지고 한 10m만 가면은 거기 백화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도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노스룸 백화점 가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요 근처에 뭐 혹시 노인들이 그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아이들이 진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는 예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담자지만은 상담자가 신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신뢰가 되고 저 사람에게 질문을 해도 내가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뢰가 돼야만이 상담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아니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상담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답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요새 뭐 자살 상담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살 상담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집단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 동의회를 이렇게 만든대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심정이 정말 고민이 많고 그 다음 내가 뭔가를 좀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상담을 해주고 거기서 어떤 어떤 채팅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야, 뭐 들으냐? 나도 지금 죽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고선 자꾸 비난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결국에는 야, 이렇게 사느니 우리 같이 죽자. 그렇게 해가지고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모여가지고 뭐 5명이 집단 자살을 했다. 아니면 3명이 집단 자살을 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상담을 해주는 사람, 상담자가 내담자가 자기가 어려운 일을 상담을 했을 때에 상담자가 야, 왜 그렇게 사냐?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죽자.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어떤 그 소극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다 보면요.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상담은요. 긍정적으로 결론을 맺게 해줘야 돼요. 비록 내가 모른다면은 내가 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은 다른 사람한테 의뢰 상담이라고 하는데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아무개가 더 잘 알고 아무개 변호사가 더 그런 문제보다는 더 잘 아니까 거기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합니다. 의뢰 상담 자체가 좀 약한데 저는 여기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주치의가 있는데 그 의사는 자기 분야 아니면은 그러면 제가 다른 데로 의뢰를 해주겠습니다. 안과다 그러면은 안과 병원으로 의뢰서를 이렇게
첨부를 시켜주면은 그쪽으로 가서 다시 하잖아요. 자기가 내과인데 자기 분야가 아니다. 심장이 안 좋다. 심장내과로 가세요. 그럼 그쪽으로 보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의사가 가가지고 내가 눈이 좀 안 좋고 근데 난 솔직한 얘기로 내가 내과 의사야. 내과 의사인데 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안과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눈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저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분야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을 볼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 전문가, 나보다도 더 훌륭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주고 또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상담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상담의 중요성 두 번째 보면은 내담자는 무엇보다도 이해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면 세계에서 이해받고 싶어 하고 자기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했던 갈등 속에서 구박하고 또 며느리를 아주 못되게 하는 그런 어떤 시어머니보다도 그 옆에서 부추기고 그 다음에는 거기 앞에서 뭐 도와주는 척 하는 그런 시누이가 더 미운 거예요. 내 마음 자체,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보통 70% 정도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상담자가 계속 와서 자기의 고민만 얘기를 해요. 내담자가. 근데 상담자가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데 말대꾸만 해준 거예요.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만 했는데도 한 30분간 자기 혼자 그냥 막 얘기 다 하고 속 내용 다 풀고 울었다 웃었다 막 그러면서도 끝난 다음에는 참 그 사람 참 상담 잘했다. 참 내 말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결론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에서 말만 들어주고 경청이라고 하는데 계속 들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자기 어떤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만 들어줘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조금 더 제가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빨리 끝낼게요. 심리치료의 종류가 있어요. 심리치료의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담은 말로 그 사람이 하고 조언해주고 같이 목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담이라고 합니다. 상담 치료라고 하죠. 그런 문제로 치료를 해줬다 그러면 상담 치료입니다. 근데 심리 치료는 뭐냐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는 거예요. 도구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법은 여러분 IQ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IQ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웩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원래는 그 지능이 조금 낮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낮은지 안 낮은지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검사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IQ 테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조금 정신 박약가라고 하는데 조금 낮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IQ 검사를 하죠. IQ가 높은 사람들이 얼마 정도면 높은 거예요? 보통 140 이상 되면은
멘사 회원이라고 그러죠. 140 정도 됩니다. 멘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IQ가 높다고 해서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이 IQ 검사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학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행학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일 학교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진짜 뭐 예를 들어서 한다 보면은 그 전날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학원에서든지 아니면 부모가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준 사람은 그 다음날 학교 딱 수업 시간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다 이해를 해요.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와도 전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선행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없어요. 먼저 알았다는 거죠.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IQ가 높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통 객관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볼 때에 IQ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이해도가 조금 높다. 그 다음에는 이해가 또 지식적으로 조금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보면은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특수학교 제가 이제 교수님 저는 뭐 특수 전공한 건 아닌데 특수교육하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같이 대화도 하고 제가 한 40명 정도 교수님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수학교 교수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쪽 얘기를 해보니까요. 우리 뭐 뇌성마비라고 하잖아요. 뇌성마비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IQ가 낮은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뇌성마비지만은 다른 은사가 있어요. 우리 뭐 홉킨스인가요? 그런 분도 우리 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또 여러분 뭐 기독교인들이 뭐 알 수 있지만 나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을 했던 그 송명희 시인도 뇌성마비예요. 글씨도 막 제대로 못 쓰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시적인 영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를 쓰고 그다음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그런 곡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런 것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뇌성마비지만은 다른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감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에디슨이 학교도 뭐 몇 번 그냥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뭐 많은 그런 발명을 했던 것은 우리가 사람을 객관적으로 봐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많이 보편화됐는데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하죠. 저 사람 키가 크다. 그 사람 작다. 저 사람은 키가 크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얼굴이 이쁘니까 저 사람은 뭐랄까 마음씨도 고울 것이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가 어떤 이 평가하는 것, 특별히 검사하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할 것이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면적인 인성검사라고 해서 MMPI라고 있어요. 이것은 한 390가지의 이렇게 검사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복잡해요. 390가지 하려니까 막 설문지하다 보면 하고 지겨워.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격 검사,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검사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390가지 정도의 그런 어떤 MMPI 검사가 있습니다. 또 성격 유형 검사가 있죠. MBTI라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MBTI 같은 경우. 그 다음에는 벤더 게스탈트 검사. 그 다음에는 HPT라고 하는 것은요. 하우스, 그 다음에는 트리, 그 다음 퍼슨인데 그림 검사예요. 미술 치료가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된 건데 그림을 그려보라 보죠. 아버지 얼굴을 그려봐라. 그럼 아버지 얼굴을 그리면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보다. 왜 아버지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서
집도 그려보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미술 치료가 된 겁니다. 노라 검사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그 노라 검사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노라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데칼코만이라고는 아시나요? 여기다 그림 그려가지고 관절을 딱 접어가지고 문제면은 이 그림이 이쪽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너 어떤 걸 상상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내면 세계를 보면서 저는 나비같이 보입니다. 아니면 저는 어떤 뭐 귀신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내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그림을 봤나요? 한쪽으로 보면은 어떤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그다음 잘못 보면은 할머니가 보여. 할머니가 보이면서 저게 너는 뭘로 보이냐? 그러면은 저는 예쁜 아가씨로 보입니다. 또 나는 할머니로 보입니다. 뭐 그런 것이 있고 어떤 모양을 보면서 나는 나비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귀신으로 보입니다.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노라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것은 나는 지금 이제 네모로 박스로 만들어 놓고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여기다 뭘 쓸까요? 그러면 나는 현재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빨리 끝나고 싶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배가 고픈 사람은 나는 밥을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컴퓨터를 하고 싶다.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표현을 하겠죠. 특별히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졸린 사람들은 나는 현재 뭐 하고 싶다. 자고 싶다. 그럼 내면 속에 저 사람 상태는 지금 자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의 내면이 있구나 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주제 통감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하나 이렇게 정해주고 네가 무슨 뜻을 갖고 있지, 뭘 갖고 있느냐, 그다음 문장을 완성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심리 검사가 있는데요. 상담 치료하면서 심리 검사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자의 자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자질이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법률 상담으로 갔는데 법적으로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은 상담을 해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담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알고 또한 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식이 필요하고 실습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슈퍼비전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인격적인 자질이 돼야지요. 아주 실력은 있는데 성격이 더러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막 만나기만 하면은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누가 거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상담자의 자질은 인격적인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상담을 해서 많은 그런 어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이 상담자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상담자의 자질은 여러 가지 공감적인 이해라든가 그 다음에는 수용적인 존중이라든가 성실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감적인 이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단어를 레포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를 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 내담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야지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야, 너 그것도 몰라? 너 그런 거 몰라가지고 뭐들어 여기 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내담자가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속에 뭘 하고 싶어도 그 어떤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안을 보면요, 내담자가 진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상담자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내면적인 얘기를 다 얘기를 해야만이 상담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얘기를 않는 거야. 그러면 상담 자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문제를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자가 진정한 상담자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뭐 같이 고민만 하다 끝났다. 아니면은 그런 문제를 왜 네가 그거 고민하면서 막 어떤 그 사람을 비난한다든가 이해를 못 해주고 또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담을 했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서로 고민하면서 내담자와 같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야 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문제 해결은요,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금연을 하려고 하는데 담배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해봤냐?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결론은 뭐냐? 그 내담자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에 상담자는 내담자와 같이 서로 상의하고 방법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토론하고 내면 속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서 결론을 담배를 끊게 만드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진학 상담을 하러 왔다. 학생이 나한테 진학 상담을 하러 왔을 때에 그 학생의 상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 성적 문제, 그 다음에는 집안,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전공이 뭔지, 그 다음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지 여러 가지 서로 같이 토론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또한 여러 가지를 다 동원을 해서 그 학생이 결론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현안을 찾는 것입니다. 자, 상담 시의 유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지시적인 상담을 지시적인 상담, 그 다음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법률적인 상담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내가 운전 스피드 티켓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물어볼 때에 그래? 이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론을 얻어가지고 갔어요. 그럼 그것은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지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내담자가 지금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들어봐서 그 내담자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상태로 그걸 갖다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내담자를 중심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또 내담자 상태를 이해하면서 그 처리해 주는 것을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 나오고요. 긍정적인 언어라는 건 뭐냐면요. 결론이 좋게 끝나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회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결론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에 그러면 어떻게 이 결론을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였어요. 그때에 네가 좋은 게 뭐냐? 반대편의 의견을 들어봤어. 네가 좋은 게 뭐냐?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이 하나로 합치하는 그 합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의가 어떤 면을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어떤 그 결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도, 합의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그 범죄를 하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야 우리 도둑질할까? 야 누구 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칠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B라는 사람이 그래? 나도 마침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뜻을 합해가지고 합의를 했어. 그 합의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서 합의가 된 건데 그것은 긍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긍정적인 것은 좋은 쪽으로 또 바람직한 쪽으로 이루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